사별 후에 처음 맞게 된 밤, 그의 커다란 손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것에 온몸이 떨렸다. 남편과 사별하고서 늘 누군가의 손이 제 어깨에 닿기만 해도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 후 3년 정전된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사람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 기분은 저의 몸을 떨게 만들었죠. 매일 외로운 나날을 지냈던 제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어도 된다는 느낌을 제게 전해줬어요. 저는 이 사람과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정선입니다. 올해 61세죠.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와 함께 꾸렸던 이 작은 카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외곽 국도변에 자리 잡은 우리 카페는 정말 작았어요. 테이블 5개에 의자 18개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나무 선반에는 커피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위에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카페 문을 닫았어요. 도저히 혼자서는 손님을 맞을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 서 있던 커피 머신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혼자 중얼거리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색깔을 바꿨는데 저에게는 모든 게 회색빛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늘 그 시간에 일어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곤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차를 우리고 있는데 국도변 주유소에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키가 제법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주유소 직원들과는 다르게 움직임이 조심스러웠거든요. 기름 호스를 감는 모습도, 바닥을 청소하는 모습도 마치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계속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걸까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주유소 직원들을 신경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기름 넣으러 갈 때나 마주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가 된 후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 남자가 주유소 앞 화단에 물을 주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꽃들이 시들까봐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성실한 사람 같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 나눴던 사소한 대화들이 그리워졌어요. 이제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만 남았으니까요.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3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제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건 시계 바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3년 동안 문을 닫고 있었는데 누군가 들어오다니요. 주유소에서 보던 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성실해 보이던 사람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아마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님을 맞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혼자 고생 많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3년 동안 아무도 제 상태를 걱정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집으려 했는데 자꾸 놓칠 것 같았어요. 겨우 물을 따라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물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동정인지 친근함인지 아니면 단순한 예의인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6시 반쯤 되면 카페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가 주유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들러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3년 동안 혼자였는데 갑자기 매일 손님이 오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6시 반이 되면 자연스럽게 커피 머신을 켜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른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3년 동안 혼자 중얼거리기만 했는데 누군가와 주고받는 말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보거나 제가 하는 일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치 이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는 하시나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누구도 제 끼니를 걱정해주지 않았거든요. 보통 빵 한 조각 정도만 먹어요. 그럼 제가 가끔 뭔가 가져와도 될까요? 저도 혼자 사는데 많이 만들 때가 있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겠다고 하다니요. 남편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며칠 후 그는 정말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김밥이었는데 정성스럽게 싸운 게 보였어요. 한 입 먹어보니 짠맛이 딱 맞았습니다. 맛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서툴지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죽고 난 뒤 처음으로 내 상태를 물어준 사람이라는 거요. 그 첫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혼자 고생 많으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봐주고 있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일주일쯤 계속되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그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와서 보니 낡은 털모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남편의 털모자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입원했을 때 쓰던 바로 그 모자였습니다. 회색빛 털실로 짠 소박한 모자였지만 남편이 가장 아꼈던 것 중 하나였어요. 어디서 이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자를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아마 남편이 떠난 후 정신이 없을 때였을 거예요. 창고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것을 만진 것처럼요. 이런 건 함부로 못 버리죠. 그 말을 하면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털모자를 건네는 손가락 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찾아준 것뿐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 모자를 받아들었습니다. 3년 만에 만지는 남편의 체온이었어요. 물론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여전히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더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커피 안 드시고 가세요? 아, 네. 오늘은 그냥.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는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습니다. 소중한 것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잠깐 놓칠 뿐이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털모자를 꼭 껴안고서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털모자를 베개 옆에 두고 계속 바라봤어요. 남편이 그 모자를 쓰고 웃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겨울마다 그 모자를 쓰고 눈사람을 만들어주던 모습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픔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그 남자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을까요? 왜 손이 떨렸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소중한 것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 같았어요. 누군가 잃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더 조심스러웠고 말수도 적었어요. 어제는 고마웠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건드려진 것 같았어요. 혹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도 뭔가 소중한 걸 잃어본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이 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뭔가를 떠나보낸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이해하는 거였고, 그래서 털모자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뤘던 거였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어요. 바람 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거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이 깰 정도였죠.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카페 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멈췄고 에어컨도 꺼졌습니다. 순간 너무 조용해져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손전등을 찾으려고 더듬거리고 있는데 카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밤에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그 남자였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랜턴과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불이 다 나갔던데요. 숨이 가빠 보였어요. 아마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밤에 저를 걱정해서 왔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날씨에 왜? 냉장고 음식들 다 상할 텐데요. 제가 아이스박스 가져왔어요. 정말로 큰 아이스박스를 끌고 왔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을 옮기는데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 너무 더워요. 창고로 가시죠. 창고는 카페보다 조금 더 시원했어요. 그곳에서 랜턴을 켜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는 부채 2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이거라도 있으면 조금 나을 거예요. 부채질을 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풍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랜턴 불빛이 창고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기 언제쯤 들어올까요? 아마 내일 아침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부채질을 계속했습니다.
제 쪽으로 바람이 오도록 각도를 맞춰서요. 저도 그를 향해 부채질을 했어요. 1시간쯤 그렇게 있었을까요? 갑자기 제 부채가 그의 부채와 부딪혔습니다. 깜짝 놀라서 부채를 놓치려는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목에 닿은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 따뜻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속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팔을 타고 올라와서 가슴까지 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금세 손을 놓았어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부채가 떨어질까 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까보다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랜턴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정선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동안은 그냥 안녕하세요라고만 했었는데요. 네.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그 질문이 의외였어요. 오히려 저는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전혀요. 오히려 말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와야 제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말에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태풍은 계속 몰아쳤지만 창고 안에 우리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의 손이 기억하고 있는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손이 닿았던 손목이 계속 따끔거렸어요. 아니, 따끔거린다기보다는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꾸만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이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의 손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 같으면 6시 반에 커피 머신을 켰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올 시간이 다가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제가 싫었어요. 결국 카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친 채로 숨어 있었어요. 6시 반이 되자 정말로 그가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선 씨, 괜찮으신가요?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기다리더니 그는 그냥 갔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틈으로 보니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페 앞에 서서 한참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천천히 주유소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를 피하고 있는 건데 정작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나흘째부터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새벽 6시 반이 되어도 카페 앞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튼 사이로 계속 밖을 내다봤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를 피하려고 문을 닫았는데 정작 그가 오지 않으니 더 외로웠어요. 새벽 시간이 이렇게 길고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있던 시간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다시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용기를 내어 주유소 앞까지 나가봤습니다. 그는 거기 있었어요.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어두웠고 움직임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다가갔어요.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는 잠깐 멈춰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카페에 안 오시네요. 바보 같은 말이었어요. 제가 문을 안 열어줬으니까 못 온 거잖아요. 그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실수한 건 저였는데 그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오히려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날 이후 혼자 있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상해졌나 봐요. 3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있는 게 좋아지니까 무서워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좋아진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게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걸요. 그의 말에 저는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도 될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카페로 왔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더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난히 더운 날이 이어졌는데 에어컨이 고장 나버린 거예요. 수리기사를 불러도 부품이 없어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도 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어요. 카페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 시간에 와서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자꾸 어지러워하는 걸 봤나 봐요. 얼굴이 너무 빨갛네요. 괜찮으세요? 네, 조금 더울 뿐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머리가 띵했습니다. 몸도 축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손님도 없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누군가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는 게 느껴졌어요. 눈을 뜨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제 집 침실이었어요. 정신 차리셨네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젖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카페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119를 부를까 했는데 열이 너무 심해서 일단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몇 시예요? 저녁 8시쯤 되었어요. 5시간 정도 주무셨네요. 5시간 동안 제가 정신을 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제 곁에 있었던 건가요? 침대 옆 탁자를 보니 해열제와 물컵, 그리고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네, 약국에서 해열제 사고 죽도 끓여왔어요. 열이 내리면 조금씩 드세요. 남편도 제가 아플 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괜찮으니까 가셔도. 아직 열이 완전히 내리지 않았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갈게요. 그는 다시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이마에 닿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차갑고 시원한 느낌이었는데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그는 잠깐 손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혼자 아프면 더 힘들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아팠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당신도 혼자 사시나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가족은? 옛날에 있었죠. 그 말에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되자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네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확인해 볼게요. 일어서려는 그를 보니 갑자기 혼자 있기가 싫어졌어요. 조금만 더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그는 다시 앉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는 제 이마에 손을 올려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손길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몸은 아직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의 손이 이마 위에 있는 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이 내린 후에도 그는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가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으시면 이제 가봐야겠어요. 마침내 그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기다려보세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혼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혼자 아픈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혼자 아프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 들어요. 정선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나댄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간병하고 혹시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줬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는 조용히 제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제 이마를 만졌어요. 아직 조금 뜨거우네요. 그의 손이 이마에서 천천히 뺨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요. 정선 씨,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함이 보였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얼마나 오래요? 5년 정도 됐나요? 저보다 더 오래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도 저처럼 외로웠을 텐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뺨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살짝, 정말 살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떨렸어요. 사별 후 처음 맞게 된 밤, 그의 커다란 손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것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고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 속에 담긴 마음이었어요. 말없이 나눈 위로, 눈으로 건넨 용기,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도 된다는 허락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뭐가 무서우세요? 이런 제가 무서워요. 남편을 잃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괜찮아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다시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당신 손보다 더 따뜻한 게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죠? 그건 바로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당신 마음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의 손길도 따뜻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더 따뜻했어요. 그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남편 이후로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긴 거였어요. 그런데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어요. 그도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5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예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김민수? 이제야 그에게 제대로 된 이름이 생긴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함께 살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함께 지내시면 어떨까요? 카페는 어떻게 하죠? 카페는 그대로 운영하시면 돼요. 저도 주유소 일은 계속할 거고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카페 2층 살림을 정리해서 주유소 옆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방이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지내니까요. 하지만 민수 씨는 제 생활 패턴을 배려해줬어요. 아침에는 여전히 6시에 일어나서 카페로 갔습니다. 민수 씨도 6시 반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러 왔고요. 예전과 똑같았지만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당신도 오늘 하루 화이팅이에요. 작은 대화였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민수 씨가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줬습니다. 남편도 요리를 해줬지만 민수 씨 요리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처음에는 라면밖에 못 끓였는데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남편이 떠난 후 요리하는 법을 새로 배웠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카페와 주유소에는
매일 따뜻한 불빛이 켜졌어요.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 민수 씨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도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 씨도 아내를 잃었구나. 그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해줬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다시 사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걸요. 맞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서로를 아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점점 진짜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선 씨, 네, 사랑해요. 민수 씨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61세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그날 밤 느꼈던 그 깊은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당신 손보다 더 깊었던 건 내 고요한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사랑이었어요.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졌을 때처럼 따뜻했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어요. 편안하고 든든했습니다. 주유소와 카페에는 오늘도 따뜻한 불빛이 켜집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우리는 매일 다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